폭력의 반대 개념이 생명력이라면 오직 생명만을 본질로 하는 무한한 자연 안에 어떻게 죽음을 욕망하는 폭력이라는 힘이 발생될 수 있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남는다. 무한한 전체로서의 자연이 지닌 욕망 안에는 죽음 욕망이란 없다. 인류의 종말은 가능할지언정 무한한 우주 전체로서의 자연이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죽음이란 유한한 개체들에게나 해당하는 사항일 뿐 개체들의 삶과 죽음은 자연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커다란 삶의 변형된 과정일 따름이므로 무한한 자연에게는 어떠한 한계도 죽음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죽음을 욕망하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폭력이라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유한한 개체들 간의 관계와 더불어 또는 유한한 개체와 무한한 자연 간의 관계와 더불어 등장한다. 인간의 노동활동을 통해 획득된 자연이 인간의 삶을 위한 수단이 될 때 자연은 자본으로 전화한다. 자연은 어느 곳에서도 등질적이지 않으며 본질상 공간에 따라 다질적이다. 이러한 자연의 본질은 필연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다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개체들 및 집단들 간의 교환 활동을 발생시킨다. 자연으로부터 전하한 자본이 생산활동 및 교환활동에 따라 적정하게 분배되지 않을 때 폭력은 출현한다. 폭력이란 누군가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박탈당하여 다른 이의 권력 아래에 종속될 때 발생하는 까닭에 자연으로부터 생산된 자본의 결과물이 나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식과 무관한 방향을 띠고 어느 한편으로 귀속될 때 나의 생명은 스스로 유지될 수 있는 힘을 잃고 폭력적 구도 아래 놓이게 될 위험에 처한다. 농경 생활이 시작되기 이전 소규모 부족을 이루어 생활하였던 초기 인류는 수렵과 채집 활동을 통해 얻은 자연 자본을 서로 교환하며 부족 전체의 생존을 위해 활용하였을 것이다. 농경이 점차 확대되면서 잉여 생산물과 더불어 인구가 증가하고 농경에 참여하지 않는 장인 계층과 관리자 계층이 성장함으로써 자본의 분배 문제는 더욱 복잡성을 띠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농경의 발달로 인해 인류의 생활이 보다 진일보하게 되었다는 믿음은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 농경은 노동시간에 비해 수확이 체감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채집민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하고 더 적은 여가 시간을 누리게 되었다. 또한 곡물 섭취에 대한 의존이 늘면서 영양적인 면에서는 채집민보다 더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으며 인구의 밀집도가 증가하면서 기근이나 전염병에 더욱 취약해지기도 하였다. 농경의 발달 이후 인구 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명은 반대로 더욱 줄어들었다. 초기 농경사회의 모습은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으나 이후 더 복잡한 형태의 군장사회로 이행되었다. 자본의 소유와 축적을 욕망하는 중앙집권화된 지배계층과 지배구조를 존속시키기 위한 종교적, 문화적, 군사적 장치들이 더욱 발달하면서 도시와 국가가 발생하고 직접적으로 자본을 생산하지 않는 계층에 의한 자본의 전유가 확대된다. 국가 자본의 점유와 분배 과정이 국가 구성원 전체의 삶의 욕망의 과정과 합치될 때에야 국가의 내적 권력은 비로소 자연의 생명력을 얻는다. 또한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행사되는 국가의 외적 권력 역시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모든 국가 구성원의 삶의 욕망에 배치되지 않을 때에야 어떠한 폭력성도 띠지 않는 생명력이 된다. 국가가 발생시키는 폭력의 원인은 국가가 자연으로부터 잉여 생산물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의한 자본의 분배가 자본의 획득을 위해 노동한 국가 구성원 전체의 생명에 이바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발견된다.
한편 국가라는 정치적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폭력적 요소가 사라진다고는 할 수 없다. 말리노프스키가 연구한 트로브리엔드 군도의 원시 부족은 국가 없는 사회를 이루고 있지만 중대 범죄나 의례의 위반에 대해 추장의 폭력이 허용된다. 추장 개인의 재산을 훔쳤다거나 추장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거나 추장의 목이나 어깨를 만지는 등의 금기시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추장 수행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국가라는 보다 확장된 정치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종교적이거나 이념적인 원인들로 인해 집단 안에 위계가 설정되고 계층에 따라 귀속되는 자본의 양이 차별화될 때 폭력은 얼마든지 사회 안에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마빈 해리스의 문화의 수수께끼에서 소개되고 있는 남아메리카의 한 부족인 야노마모족의 폭력성은 훨씬 더 끔찍하다. 야노마모족은 매우 남성 위주의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남편은 아내의 귀를 자르거나 살점을 도려내거나 화살로 찌르거나 도끼를 휘두르는 등 여성들에게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폭력적 행위들은 쉽게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여성에 대한 관습적인 폭력뿐 아니라 남성들 간의 결투나 전쟁 또한 그들 부족에게는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 결투에서 승리한 이들은 여러 명의 철을 거느리며 전쟁에 승리한 집단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편의 여성들을 약탈한다. 야노마모족은 여성이건 남성이건 상처투성이인 몸을 가지고 있다. 마치 한국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상당 부분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견지하는 여성들에 의해 존속되듯 야노마모족 사회 안에서 남성들의 폭력은 여성들에 의한 그것의 자발적 수용에 의해 유지된다. 여성들은 남편의 학대로 인한 상처를 자신들에 대한 관심의 증거로 여기고 그것으로 여성들 사이에서 자신의 지위를 서로 비교하기도 한다. 야노마모족에게서 여아 살해는 매우 빈번하게 관찰되는데 해리스는 야노마모족의 빈번한 유아 살해나 전쟁이 그들의 육식 문화와 관련된다고 설명한다. 그들의 주요 식량은 바나나와 플랜틴이라는 열매인데 그들이 그 작물들을 경작하기 시작하면서 야노마모족의 인구가 증가하였다. 그런데 바나나와 플랜틴에는 단백질이 부족하여 야노마모족은 밀림의 동물들을 사냥하며 단백질을 섭취했는데 남에게 의해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면서 불악한 전쟁과 유아 살해가 일상화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폭력의 발생에 있어 중요한 것은 농경의 시작이나 국가의 발생이라는 사실보다 인간 집단과 그 인간 집단이 처한 자연 환경과의 관계 및 그러한 자연과의 관계의 영향이 빚어내는 인간들 간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 듯하다. 인간 스스로가 자연 안에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할 수 있는 욕망들은 생명력과 결합되는 반면 스스로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욕망을 바탕으로 자연과 관계를 맺게 된다면 이러한 욕망들은 사회 안에 폭력을 낳을 것이다. 따라서 폭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과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를 파괴시키려는 폭력적 욕망의 절제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된다. 야노마모족이 스스로 전쟁과 폭력을 피할 수 있으려면 그들은 성역을 다스려 인구를 줄이든지 아니면 육식을 줄이고 바나나와 플랜틴 섭취로 만족하며 주변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야노마모족과 달리 매우 평화로운 모습으로 부족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에스키모족, 부시먼족, 세마이족 등은 자신들의 주변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도록 그들의 사냥 활동을 적절히 조절하여 부족 전체의 생명을 유지한다. 부시먼족을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그들의 노동시간은 일주일에 단 10 내지 15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그들이 지나치게 사냥 시간을 늘린다면 주변 서식지의 동물들은 멸종되어 부시먼족은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콰키우틀족이나 카오카족이 대규모의 축제를 통해 엄청난 양의 식량이나 생필품 등을 부락들 간 서로 경쟁적으로 선물하여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풍습을 지니고 있는 것과 달리 에스키모족이나 부시먼족, 세마이족은 누군가가 선물로 베푼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지 않으며 그러한 선물을 하찮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서로 간에 빚을 지게 되는 것 같은 감정과 생각들을 물리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부 행위를 통해 거대한 자본의 독점적 소유가 무마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칭송되기까지 하는 우리 사회와 달리 그들 사회에서는 선물 시혜자가 자만심이나 우월감을 통해 다른 이들보다 권력상의 우위를 점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단 전체가 그러한 상황을 거부하는 것이다. 해리스의 말에 따르면 세마이족의 생활 양식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가장 겸손해야만 한다. 평등주의적인 세마이족의 생활 양식에서는 경쟁적 재분배를 통해 신분을 추구한다든지 어떤 형태든 흥청망청 소비하고 낭비한다든지 하는 행위들은 상상할 수 없다. 평등주의 사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대하거나 어느 누군가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미를 알게 되면 불쾌해하고 경악한다. 폭력이란 죽음을 욕망하는 힘이다. 자연이 지닌 욕망이란 어디까지나 본질적으로 삶의 욕망인 한에서 죽음을 향한 욕망은 그 자체로 반자연적이다. 굶주린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을 때 사자가 행사하는 힘은 사자의 생을 유지시키기 위한 욕망으로부터 비롯된다. 또한 사슴 역시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사자로부터 빠져나가고자 발버둥칠 것이므로 사슴이 죽음에 처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죽음을 욕망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사자에 의한 사슴의 죽음은 모두 삶의 욕망에 바탕을 둔 자연적 사건으로 폭력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살인이라는 사건은 어떻게 해서 폭력적 사건이 되는가? 서로 간에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에스키모족도 유아를 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사냥에 실패해 부족 전체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이다. 그러한 경우 그들은 사냥이나 어로 활동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덜하다는 이유로 여아를 먼저 살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에스키모인들의 유아 살해는 폭력적 행위에 해당할까?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마도 그러한 행위가 폭력적 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여아 살해 이외에 에스키모인들에게 다른 생존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그러할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의 죽음을 향한 욕망이 그 어느 누구의 생명의 보존과도 연결되지 않을 때 자연자본의 원천이 공동체의 생명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죽음을 욕망할 때 그때에야 비로소 살인은 폭력적 사건이 된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만일 동족 살해의 금기가 인간의 문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살인 욕망의 발생은 아마도 인간이라는 종이 다른 종과 구분되는 문명사회로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벌에 등장하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탐욕에 찬 고리 대금업자를 죽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그 노파를 살해하기에 이른다. 에스키모인들의 여아 살해와 라스콜리니코프의 노파 살해는 폭력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구분되는가? 에스키모족이 여아를 살해하게 되는 원인은 에스키모 공동체 전체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에 있었다. 반면 가난 때문에 대학을 중퇴하게 된 라스콜리니코프가 노파를 살해하게 된 19세기 러시아의 배경은 다른 한편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푼의 이자까지 악착스레 받아내며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던 전당포 노파와 같은 이들이 라스콜리니코프 같은 이들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였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처한 사회의 모습이 자연 자본과의 관계 속에서
집단 전체의 삶을 유지시키는 데에 적합한 것이었다면 라스콜리니코프에게 그러한 폭력적 욕망은 발원하지 않았을 것이며 사회는 문명 상태로부터 야만 상태로 전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야만 상태는 삶의 욕망과 불가피하게 얽혀있는 죽음 자체라는 사태를 내포하고 있는 자연 상태와는 다르다. 야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기술의 획득과 활용을 통해 자연 자본과의 긍정적 관계를 맺는 데에 실패한 인간의 죽음 욕망들이 삶의 욕망을 정복하게 된 살인과 전쟁의 상태에 붙일 수 있는 이름이다. 문명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인간뿐이라면 야만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오직 인간뿐이다. 생존을 위한 싸움이 자연 상태의 일부가 되는 것은 다른 동물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일 뿐 문명 상태로 진입한 인간들에게까지 생존을 위한 투쟁이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작금의 인류 문명이 그 의미 그대로 아직 온전히 문명적이지 못하다는 것, 여전히 부분적으로는 야만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문명이라는 개념 속에는 야만 상태나 미개 상태로부터 벗어나 무언가 진보된 상황을 가리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 인류 문명의 발전이 폭력과 전쟁의 역사로부터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면 진보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문명이라는 이름을 현대에 붙이는 것부터가 심각하게 문제시된다. 프로이트에게서 문명은 자유로운 리비도적 욕망의 억압과 더불어 발전된다. 성기적 관계를 둘러싼 사랑의 의미는 사회가 허락하는 일부 일처제의 틀에 감금되며 다른 한편 지적이고 예술적이고 종교적인 의미의 사랑으로 승화되고 추상화된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발달에 있어 삶의 욕망만큼이나 죽음 욕망 또한 본질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충동은 자아에 의해 조절되거나 억압되고 초자아에 의해 죄의식으로 내면화된다. 그러한 죄의식의 형성을 바탕으로 문명은 발전한다. 죽음 욕망이 인간의 본능적 조건을 이루는 한 자아 및 초자아와 긴장관계를 맺고 있는 원초적 욕망의 발현은 문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해체할 가능성을 지닌다. 우리는 프로이트를 따라 죽음 욕망 역시도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해야 할까? 문명이 성적이고 신체적인 관계를 넘어 사랑의 의미를 인류 전체로 확대시킨다고 할 때 그러한 의미의 사랑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 결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문명에 의한 리비도의 억압이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생명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질 경우에 그러할 것이다. 만일 성적 관계를 넘어선 과학적이거나 예술적인 활동이 삶의 욕망을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하게 된다면 이러한 활동들이 자유를 억압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욕망을 본성의 일부, 자연의 일부라 전제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과 맺는 관계 방식 또는 자연 안에서 사회를 구조짓는 방식과 무관하게 필연적으로 폭력의 덫 안에 걸려들게 된다. 선악의 이분법은 자연 안에 새겨지고 좋은 사회와 나쁜 사회, 평화로운 사회와 폭력적인 사회를 구분하려는 일체의 시도는 무색해진다.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한 문명화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인간에 의한 자연의 외재화를 동반하고 사회와 자연 간의 구분을 파생시킨다고 한다면 인간 문명의 지난한 숙제는 인간과 자연 간의 내재적 합일, 사회와 자연 간의 상호일치를 이루는 데에 있을 것이다. 문명과 더불어 이미 역사를 시작하고 전개시킨 우리 문명인들이 역사 없는 저 원시사회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연과 분리되지 않은 원시 부족민들에게는 자연의 생명력을 복구해야 할 숙제조차 없다. 그러한 숙제를 지닌 것은 우리 문명인들이며 또한 대부분의 원시사회가 자연 상태에서 부족들 간의 끊임없는 전쟁들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존속되는 사회임에 반해 전쟁 없는 역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주체도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문명인들인 것이다. 인간 사회와 자연 간의 일치란 무엇을 말하는가?
자연이 갖는 의미를 명료하고 정확히 규정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다. 인간이 이룩해낸 사회는 자연의 연장선 안에 존재하며 인간 사회와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단절시켜 구분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연 안에서 자연의 조건들을 활용하며 자연의 생명력을 기반으로 인간 사회를 이루고 변형시킨다. 인간 사회 역시 어디까지나 자연 안에서만 존재할 뿐이라면 인간에 의한 것 역시도 어디 하나 자연 아닌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에 의해 자연이 파괴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는 오직 생명으로부터 구해진다. 산업혁명 이후 일반화된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와 여러 가지 합성 화학물질의 개발, 그리고 원자력의 발명과 이용 등이 지구온난화, 대기와 토양 및 해양의 오염, 생물 다양성의 파괴라는 결과를 낳으며 인류를 비롯한 다른 동식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사실은 이제 누구도 쉽게 부인할 수 없다. 인간의 기술적 진화에 의한 문명의 발달이 자연의 모습을 변형시킴으로써 자연 내의 인간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자연 안에 있는 인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간과될 수 없는 현 시대의 모습이라면 작금의 과학기술 중 상당 부분은 자연의 생명력을 지속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손상시키고 파괴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자연의 생명력을 파괴하면서까지 장려되고 확대된 과학기술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산업화의 발달은 인류 전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본의 축적과 집중화를 목표로 한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다분히 폭력적 양상을 띠고 있다. 자연의 일부분을 대상화하고 그 대상을 주변 환경으로부터 분리시켜 화폐를 통한 매개의 대상으로 상품화함으로써 인간은 자연의 본질적 속성인 연속성을 깨뜨리고 마치 자연이 생명들 간의 그러한 연속성 없이도 개별적으로 양화되고 수치화될 수 있는 것인 양 그것을 다룬다. 농작물이나 가축 및 어류 등은 시장 안에서 상품화되어 화폐를 매개로 한 판매와 구매의 대상이 되지만 그러한 자연물이 생산될 수 있는 필수적 조건은 그것들과 분리 불가능한 빛과 토양, 물과 공기 등의 존재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화폐 및 자본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분리될 수 없는 자연을 조각내고 그러한 욕망에 따라 자연의 모습을 기형적 모습으로 변형시키고 끊임없이 재생산함으로써 생태계의 순환적이고 연속적인 시간을 단선적이고 불연속적인 시간으로 바꾸어 놓는다. 비닐이나 플라스틱, 합성섬유나 독성 화학약품 등이 현대 인류에 의해 생산되고 소비되는 시간은 그것들이 자연 안에서 분해될 수 있는 시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짧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지구 곳곳에서 매 시간 대량으로 생산되고 버려진 후 분해되지 않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바다에서 커다란 섬을 이루어 떠다니거나 바닷속 생물들의 몸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 현대 인류가 목도하고 있는 바다. 또한 소, 돼지, 닭 등의 기업형 축산업 방식은 비좁고 밀폐된 공간 속에 대량의 가축들을 가두고 그들의 자연스러운 수정과 발육 시기를 인위적으로 앞당기거나 반복시킴으로써 동물들에게 갖가지 질병을 유발시키고 그것을 섭취하는 인간들의 건강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 실상 자본의 축적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그토록 과도하지 않다면 야기되지 않았을 이러저러한 자연의 폭력적 변형 방식은 자본의 축적이 자연의 주기와 순환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지고 자본의 분배가 더욱 고른 상태가 될 때 충분히 비켜갈 수 있는 것이 된다. 화폐를 향한 단순한 욕망은 자연이 지닌 생명력과 생태계의 순환성 및 연속성으로부터 우리를 눈멀게 한다. 조각난 자연들을 끊임없이 상품화하고 자본화하는 과정에 그저 맹목적이 될 때 인간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인간이 처한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어리석게도 인간의 생명까지 스스로 위험에 빠뜨린다. 자본의 변형과 운동이 자연의 생명력과 연속성을 따르지 않을 때
자본의 축적 과정은 자연의 모습이 지닌 본래적 주기와 순환으로부터 이탈한 폭력적이고 반생태적인 과정으로 기착된다. 자연은 오로지 성장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 안에는 태어남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이 있고 자라남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쇠함이 있다. 끊임없이 거듭되는 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작금의 자본주의가 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숙고하기에 앞서 성장률의 크기만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자연을 변형하고 활용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자연 안에서 인류가 사라지는 것쯤은 그리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인간은 자연 안의 무수한 생물종들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무한하고 영원한 자연 전체가 사라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류가 오직 돈을 향한 욕망을 따라 끝없는 행진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만을 쫓다가 종말을 맞게 된다면 인간 탓의 멸종위기에 처한 다른 많은 생물종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커다란 축복이 되지는 않을까.